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33살입니다. 저는 한때 현모양처의 표본이자 전통을 중시하며 자식과 손주를 끔찍이 아낀다고 믿었던 박선자 여사님의 며느리입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히 평화로우면서도 시댁과 친정 문제로 인한 가십거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도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오던 날 모두가 저를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롭지 않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따로 집이 있어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손주가 보고 싶고 돌봐주고 싶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지만 어느 날 그 익숙함은 사소해 보이지만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을 넘치게 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미술 학원을 데려다주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형님, 즉 큰 아주버님 강우 씨의 아내인 지은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들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려 형님? 지금 온 가족이 토속촌 한정식 집에 모여서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 좋게 나온 거 축하하는 식사 중이에요. 어머님이 친척들까지 다 부르셔서 10몇 명이나 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나도 서연 씨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하고 어른 남자들끼리 중요한 얘기 나눠야 한다고 하셨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은 형님에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형님도 저와 같은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고상한 이유였습니다. 오후가 흐르고 저는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재운 뒤 인터넷을 켰습니다. 우연히 SNS에 올라온 체크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중앙에 앉아 계셨고 제 남편 민준 씨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어휴, 아까는 너무 바빠서 얘기를 못했네. 오늘 우리 식구들 아버님 건강 축하 파티하느라 토속촌에서 아주 거하게 먹었단다. 거기 알지?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겸사겸사 부탁할 게 있는데 식사비가 총 298만 원 나왔는데 그냥 300만 원으로 맞췄다. 네가 지금 바로 좀 이체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돈을 충분히 안 가져왔는데 다들 시키고 싶은 거 시키다 보니 좀 많이 나왔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초대하지도 알리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주 빠르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순순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 착하기도 해라. 내일 영수증 가져다 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행복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1분 후 저는 노트북을 켜 부부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제 모든 수입이 가족 생활비로 들어가고 제가 주 거래자로 관리하던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 계좌에서 간단한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남은 잔액 750만 원가량을 모두 인출해 예전에 미리 만들어둔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님, 남편,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모두 있는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300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는 당분간 이 가족 단톡방에서 나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제 남편에게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 흘렀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그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는 단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1분 후 시어머니 일금, 김민준 일금, 아주버님 일금, 형님 일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님 일금 표시가 차례로 떴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어떻게 된 일이냐는 질문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 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이 감정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착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 착함 때문에 제가 겪는 모든 부당함 앞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낼 때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자기가 좀 참아. 어머님도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요? 어른이면 며느리를 남처럼 여길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민준 씨는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망설임과 걱정, 그리고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때쯤 어머님이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친척들 모임이 있는 줄만 알았어. 당신도 연락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일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음식 시킬 때도 집에 와서 어머님이 당신한테 얘기하시겠지 싶었지. 정말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민준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버님 건강 축하 파티에 온 가족을 부르면서 당신 아내인 나는 쏙 빼놓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나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그 파티 비용을 나더러 내라고 시켰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 남편인 당신은 거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아내한테 문자 한 통 보낼 필요도 못 느꼈다는 걸 몰랐다는 거냐고요.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물에 던져진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에요? 6년 동안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 있어요? 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온 가족 음식을 만들라고 하실 때 친척들 앞에서 나더러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네라고 비꼬실 때 내가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준다며 다들 소처럼 건강하다면서 내 손으로 직접 빨래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거들어준 적 있냐고요? 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 실망감은 더 이상 처음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나 그 돈 충분히 낼 능력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떤 건지 똑똑히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를 ATM 기계로 여기고 당신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공동계좌에 있던 돈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이제부터 돈 쓰고 싶은 사람은 각자 벌어섰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지은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요. 어머님 지금 난리가 나셨어요. 서연 씨가 아주 버릇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이제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하세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300만 원 내라고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지은 형님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는데 서연 씨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무슨 유산 상속 다툼이라도 하는 것처럼 일을 크게 만든다고 아주 못된 꾀를 부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유산 상속 다툼이라는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시댁 재산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얼마나 가졌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부터 형님은 형님 집안일 신경 쓰시고 저도 제 집안일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된 꾀를 부린다고 했지만 정작 제가 다음 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가올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집온 6년 동안 저는 늘 참고 양보하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양보가 다른 사람이 제 머리 위로 올라오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제의 그 전화는 무례하고 뻔뻔했으며 제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칭찬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밥 한 끼 함께 먹자고 초대받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야 할 책임까지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제 월급 명세서와 부업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월 평균 수입이 350만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소규모 기업의 재무 컨설팅을 프리랜서로 하며 총 수입은 보통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생활비, 아들 학원비, 심지어 이 집을 마련한 자금 대부분이 제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남자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늘 그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급여 명세서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아들의 삶에,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가 몰래 내드렸던 병원비까지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상세히 정리한 지출 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아 겉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님께 이 집안을 위해 누가 진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시도록.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하룻밤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집에 없어요. 어머님께 드릴 서류 책상 위에 뒀으니 당신이 좀 갖다 드려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5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저 가끔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낳았지? 네가 시집가서 이렇게 네 돈 쓴 거 일일이 서류로 증명하고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밝혀야 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사는 건 너무 고된 일이야, 딸아.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집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분들이 남이라고 부르는 이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민준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크게 화내실 거야. 집안 망신시킨다고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생색낸다고 하셨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서류를 끝까지 다 읽어보셨대요? 작년에 아들 학원비 전액을 내가 이체한 내역은 보셨대요? 설날에 양가 똑같이 하자며 친정에 보내라고 하셨던 용돈 1,000만 원도 사실은 내 돈이었던 건 보셨대요?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저 부엌도 내가 몰래 수리해드린 건 보셨냐고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진실을 보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들은 내가 조용한 걸 바보 같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내가 쓴 돈 한 푼 한 푼, 내가 견뎌온 모든 것들을 얼마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지 보여준 거예요.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어머님은 당신이랑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셔. 버르장물이 없는 며느리 취급이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님은 더 이상 착한 척 안 해도 되고 나는 연기 안 해도 되니까.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직후 저는 회사에 가서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김민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들 김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즉 제 명의로 된 집의 서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재산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분리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가족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동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ATM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은 모두 명확한 가치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1분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룹 채팅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의 침묵이 바로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치르고 있는 가장 비싼 대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가족 단톡방을 나간 지 며칠 후 제 마음속은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반박하지도 말을 걸지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비난의 말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으니까요. 저 또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그가 순하고 만만하다고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뚜렷한 한계와 강단을 가진 여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아버님의 남동생인 작은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예전부터 저를 공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서연이냐? 작은아빠다. 전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네, 작은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아버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이 내 할아버님. 그러니까 내 시아버님의 아버님 팔순 잔치란다.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방금 들어보니 내 시어머니가 너는 부르지 말자고 했다더구나. 괜히 분위기 망친다고.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굳이 갈 필요 없겠네요, 아버님. 하지만 작은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반대로 말하려고 전화했다. 네가 꼭 와야 한다. 네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팔순 잔치는 온 친척이 모이는 자리인데 남들 눈에 네가 빠진 모습은 네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아버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잔치상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여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식탁에서 배제당했지만 이번에는 제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팔순 잔치날 아침 저는 다나한 크림색 한복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에게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시에 예의를 갖춰 1분도 늦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작은아버님 댁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평소와 다른 어색한 침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저를 보고는 흠칫 놀랐고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지만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할아버님 곁에 서서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만수무강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할아버님은 저를 보고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오, 우리 막내 며느리 아니냐.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얘는 돈 버느라 바빠요, 아버님. 저처럼 한가해야 집안일도 챙길 수 있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돈도 벌고 제 아이도 챙기고 가정도 돌보느라 바빴어요. 어머님이 챙기신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조차 사실은 제가 다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지난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할아버님께 건넸습니다.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할아버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할아버님께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제가 직접 개설한 할아버님 명의의 1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감격에 차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정성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냐. 고맙다 얘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 눈빛에는 존경심이, 다른 몇몇 눈빛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났지? 왜 내가 아니라 저 애가 저런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제 경제적 독립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 뒤로 끌고 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속셈 없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반면에 어머님은요. 온 가족을 불러 식사하면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저더러 돈을 내라고 하셨죠. 제가 예전처럼 계속 고개 숙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가 감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년간 시댁을 위해 썼던 모든 지출 내역을 저장해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나 읽어보세요. 누가 이 집을 위해 애썼는지. 만약 어머님이 불만족스럽다면 저 다신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아내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최소한 아셔야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이나 증오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일찍 이해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게 천으로 싼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돌려주라고 하셨어. 300만 원이야. 그 여자한테 돌려주고 빚진 마음 없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숫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피곤한 눈빛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도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죠. 하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이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파란만장했던 팔순 잔치 이후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시댁 내부에서 기름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큰형님인 지은 씨가 바로 다음 날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그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사실 서연 씨가 맞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어머님 행동이 좀 과하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 형님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살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 방식으로 반응했고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과묵하고 시어머니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분,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제가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익숙한 모습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고 손에는 낡은 모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서 어딘가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들어가도 되겠느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드리며 마음속으로는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예전부터 저와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시어머니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한때 저는 아버님이 며느리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는 잠자코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 어머니 성격이 불같고 체면을 중시하지만 아들들을 너무 아끼다 보니 사람 속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지. 네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집집마다 방식이 다른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익숙해지면 안 된다. 너는 착하지만 네가 계속 침묵하면 계속 짓밟히게 될 거다. 네가 할아버님께 적금 통장을 드렸을 때 나는 그걸 보면서 감동하면서도 부끄러웠다. 그 많은 가족 중에 오직 너만이 할아버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릴 생각을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고맙다는 말만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숨겨온 이야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혼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제1324D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수원 신도시 상가 근처 도로변에 있는 120제곱미터짜리 땅이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지. 내가 이 땅을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사람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눈은 양수인 한서연이라는 글자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2달 전에 이미 절차를 밟아두었다. 네가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부터다. 너는 조용히 했지만 나는 네가 불평 한마디, 생색 한번 내지 않았다는 걸 안다. 네가 시집 온 날부터 너는 늘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고 단 한 번도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님, 저 이렇게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인정이다. 너는 이 집안을 책임져온 사람이고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네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집안 전체를 짊어진 여자가 억지로 쫓겨나면서 조용히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 이 땅은 네게 필요할 때 탈출구가 되어줄 거다. 나는 네가 그걸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땅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지난 세월 끝에 마침내 제 편에 서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고개 숙이고 사는 줄로만 알았던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이 마음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할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속할 필요 없다. 그저 네가 살아왔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어제 제가 서류를 넣어둔 서랍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저를 초대받지 않은 며느리 취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만남과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던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폭풍은 다시 한번 몰아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후에 큰아버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이재. 급한 일이라 미룰 수 없다고 하셨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회의라고요?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갈 거지? 저는 신문을 접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왜 안 가겠어요?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내 얘기를 하려 한다면 더더욱 그 자리에 가서 똑똑히 들어야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저는 이번 가족회의가 시어머니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아버님으로부터 그토록 가치 있는 땅을 몰래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체면이었고 통제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권위를 넘어선 것은 그녀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수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족회의가 열리는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차, 민준 씨의 차,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의 차가 보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이미 모여 있었지만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앉아 얼굴을 굳히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훑어본 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묻겠다. 네 아버님이 자기 명의로 된 땅을 너한테 넘겨준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땅이고 아버님께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저에게 양도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땅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인 건 알고 있니? 이 집안 전체의 것이란 말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땅의 주인이 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물으시는군요. 그럼 왜 아버님께는 묻지 않으세요? 서명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신데요.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아주버님 강우 씨가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아버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한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한 가족? 제가 언제부터 한 가족이었어?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말대꾸하고 감히 돈 쓴 내역까지 인쇄해서 들이밀고 이제는 이 집안 땅까지 차지하려고 해. 제가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증받은 양도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건 공증받은 사본입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요. 그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죠. 지난 6년간 저는 매달 이 집 생활비의 70% 가까이를 부담했습니다. 학원비, 공과금, 집수리비부터 어머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까지요. 저는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저를 남처럼, 부려먹기 좋은 사람처럼 대하셨죠. 그녀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할아버님 팔순잔치, 온 가족이 잊고 있을 때 저 혼자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온 가족을 외식에 데려가면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지만 돈은 저더러 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조용히 돈을 보내드리자 저더러 못된 꾀를 부린다고 하셨고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시겠어요?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셨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버님의 결정입니다.
제가 달라고 한 적도 몰래 빼돌린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든 그건 아버님의 권리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기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 형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꿰뚫을 듯 쳐다보았습니다. 너까지 저 애 편을 드는 거냐? 지은 형님은 침묵했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일어나 물을 따랐습니다. 오직 제 남편 민준 씨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궁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지. 네가 그 땅 주인이 된다고 해도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버릇없고 근본 없는 며느리일 뿐이야. 저는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시댁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준 곳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사랑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더 이상 저를 짓밟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지나쳐 망설임 없이 고개 숙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6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저를 태워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변했어. 저는 그를 돌아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전처럼 참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동조가 아니라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자기 성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팽팽했던 가족 회의 이후 시어머니가 잠시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쉽게 포기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존심과 통제권에 도전받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시아버님으로부터 수십억 원 가치의 땅을 양도받은 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자부심에 정면으로 타격을 입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근본 없는 며느리가 집안에서 자신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녀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런 방식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꼭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혼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들어가자.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놀랐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제가 정성껏 꾸민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한숨을 내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온 건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내 아버님이 너한테 준 그 땅 등기부, 너희 부부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해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붉게 칠한 손톱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법이다. 내 혼자 명의로 두는 건 법도에 어긋나. 그리고 재산은 공동의 것이지 여자가 다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도 이상하지 않니?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법도에 어긋난다고요? 그럼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합법적으로 양도받아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반드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지.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집안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너는 맨날 법 타령으로 어른을 위협하는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쓴 돈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똑똑히 알고 있고 제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가 의자에 팔을 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거지? 나중에 혼자 땅이랑 집 다 차지하고 우리 민준이를 길바닥에 내쫓으려는 속셈 아니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시아버님까지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명예 변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게 주신 분의 뜻을 지킬 거예요. 저는 빼앗지도 양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정말 은혜도 모르는 애구나.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고집불통이야.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소리치는 모습과 제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내분이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당신 마침 잘 왔어요. 내가 지금 서연이한테 땅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꾸는 게 이치에 맞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얘가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있죠. 당신도 들어보세요. 김덕배 어르신은 헬멧을 벗어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등기부는 내가 서명했고 내가 서연이를 선택했다. 부부 공동 같은 거 없고 오직 서연이 혼자다. 당신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경악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애 편을 드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도리를 알고 처신을 아는 사람 편에 선다. 지난 6년간 나는 모든 걸 지켜봤다. 저 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계산적으로 굴지도 않았지. 하지만 이 집안은 저 애를 식모처럼 여겼어. 내가 예전에 입을 열지 않은 건 당신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지만 당신은 깨닫지 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말해야겠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당신 저 애한테 홀렸군요. 김덕배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 탓하는 버릇 좀 그만둬. 저 애가 없었으면 이 집안은 지금쯤 엉망진창이 됐을 거다. 내가 저 애한테 땅을 준 건 저 애가 발붙일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당신이 그걸 찢어버리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그 땅은 내 명의였고 내 뜻대로 한 거야. 법이 인정한 거고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그녀는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김덕배 어르신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침묵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 그저 네가 살아왔던 대로 선하고 올바르게 살면 된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 네가 아니야.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약속은 못 드리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생각 좀 해봐. 나는 집에 가야겠어. 더 이상 싸울 기운도 없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물 한 잔을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굳이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인생은 길고 이기고 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서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그곳에 홀로 남겨둔 채로 시아버님과의 정면 대결 이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나타나지도 전화를 걸어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는 데 익숙한 여자는 결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분명 또 다른 계획의 신호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후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준 씨가 제게 초대장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거 전해주라고 하셨어. 제가 받아보니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김민준. 한서연을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장소, 옥림가든, 시간,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민준 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파티래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파티라고 하셨어. 친척들도 다 부르셨대. 당신 보고 신경 써서 잘 차려입고 오라고 하셨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만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촐한 파티를 이용해 며느리에게 짓밟렸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집안의 권력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갈 것이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옥색에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민준 씨는 하얀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일 벌일 생각은 아니지?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소란 피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던가요? 그는 침묵했지만 저는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은 그의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까요. 옥림가든의 큰 홀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붉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화려한 조화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주빈석에 앉아 금팔찌를 찬 손으로 붉게 칠한 입술을 움직이며 마치 아무런 풍파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일부러 친한 척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앉아라. 너랑 민준이 주려고 좋은 자리 맡아놨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고 몇몇은 놀란 눈으로 몇몇은 탐색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미 땅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포장해 두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러분.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배를 드는 소리, 거짓 웃음소리가 가면 아래의 은밀한 침묵과 뒤섞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 여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늘 밤의 주인공인 양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와 김덕배 씨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혹시 재산 분배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재산 분배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 막내 며느리 서연이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이제 가족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모두 축하해 주세요. 방 안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표시로 저는 서연이 부부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수원 신도시 상가 근처에 있는 땅을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느리가 현명하니 시어머니도 사랑으로 보답해야죠. 방 전체가 와하는 소리로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아버님의 결정을 자신의 선물인 것처럼 역사를 교묘하게 바꾸어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를 보니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일어나 조용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순간 흠칫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명료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제 시아버님이신 김덕배 어르신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서명하시고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양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부부 공동명의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나서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도 빼앗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은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반박하려는 듯 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왜곡하지만 말아주세요. 이 사실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킬 것이고 체면을 지키고 싶은 분은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티장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은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제 앞에 놓인 팥죽을 맛있게 다 비웠습니다. 달콤했지만 방금 사라진 거짓말의 씁쓸한 맛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옥림 가든에서의 파티 이후 제가 모든 친척 앞에서 진실을 밝혀 시어머니에게 굴욕을 안긴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멈추고 받아들이는 대신 더 예상치 못하고 교활한 공격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의 목표는 제가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제 아들 준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준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유치원 단체 채팅방에서 담임 선생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준우 할머님께서 유치원에 오셔서 준우의 방과 후 수업 목록을 달라고 하시며 수업료를 따로 결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학부모님과만 직접 소통하고 있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 방과 후 수업료는 이제부터 내가 다 낼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애를 가르친다는 게 고작 어른한테 대드는 것만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야겠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엄마로서의 권리를 겨냥한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다. 너 같은 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니? 내 손주가 어른한테 대드는 법이나 배우는 건 원치 않는다. 어머님, 지금 제 권리를 침범하고 계세요? 준우 엄마는 저예요.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저희 부부가 할 테니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부부?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 집 지금 각방 쓰면서 남처럼 사는 거. 우리 민준이가 책임감 때문에 사는 거지. 너한테 무슨 마음이 남았겠어. 내가 내 손주 가르치는 게 맞아.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우를 도구로 삼지 마세요. 저한테 화가 나시면 저한테 푸세요. 하지만 제발 아이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네 태도부터 바꿔라.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통통한 볼을 한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손주를 빼앗으려 드는 할머니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와 넋이 나간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문자를 다 읽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어? 네, 유치원까지 찾아가시고 저한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저는 그를 쳐다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는 결국 침묵했잖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로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의 유치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출생증명서, 등본,
그리고 모든 교육 관련 결정을 제가 단독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지난달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측에 오직 친모인 저와만 직접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교육 결정, 학비, 지원 관련 사항을 외부인으로부터는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는 합법적인 보호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시댁에서 돌아온 민준 씨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계속 고집 부리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어.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였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당신 어머니가 나를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서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관공서와 일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방관만 할 건가요? 그가 침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거야. 내 아내, 당신 편에 설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그가 진실을 마주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의 서랍에 손편지 한 통을 넣어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패배하더라도 나는 고개를 들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의 증오 때문에 내 아이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범죄예요. 나는 이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지만 내 아이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명하고 편지를 닫은 뒤 조용히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바깥의 평화는 거짓일지라도 엄마의 품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소란과 비난, 비열한 계략 끝에 저는 그녀가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고 이번에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친모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손자에 대한 양육권 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 오랜 지인이자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관인 수정 언니에게서 온 문자는 제가 겨우 붙잡고 있던 희미한 믿음의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박선자라는 분이 네 시어머님이시지? 손자 김준우 군에 대한 후견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셨어. 내 이름이 보여서 일단 서류는 보류했으니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문자를 읽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패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침묵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식이라는 두 개의 전선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물러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모든 법적 서류, 즉 출생증명서, 등본, 양육권 확인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직접 양육해왔다는 사실 확인 신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 언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 시어머님 진정서를 받았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상상 못했어요, 언니.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손주는 아끼실 줄 알았는데 수정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서에는 네가 자주 화를 내고 아이를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손주가 시댁에 오는 걸 막아서 혈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쓰여 있어. 심지어 가족 한 명의 확인서까지 첨부하셨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수정 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형, 강우 씨.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었습니다. 늘 거리를 두고 의례적인 말만 하던 아주버님이 그녀의 편에 서다니
수정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서에 나는 가족의 대표로서 아들의 아버지인 김민준과의 합의에 따라 손자의 후견인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는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 서류에 서명했다고요? 수정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확인해봤는데 민준 씨 서명은 없어. 그냥 그렇게 적기만 했지 증명할 서류는 아무것도 없어. 이 진정서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직 결제 올리지 않았어. 네가 원한다면 공개적인 대질 신문을 요청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모든 걸 명확히 하고 싶고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눈은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번만 물을게요. 어머니가 진정서 내는 거 당신도 동의한 거 맞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맹세코 아니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절대 서명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내 서명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디에 설 건가요? 어머니 편이에요. 아니면 저와 아들 편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처음으로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편에 설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집 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본, 그리고 제가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온 준우의 육아 일기였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서 대질 신문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아들을 빼앗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함께 서줘야 해요. 뒤가 아니라 내 옆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랑 서연이랑 같이 주민센터에 가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은 늘 과묵했지만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질신문은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구든 얼굴로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 강우 씨와 형님 지은 씨가 있었는데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민준 씨와 김덕배 어르신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지 담당관인 수정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박선자 여사님께서 제출하신 손자 김준우 군에 대한 후견 권리 요청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측을 모셨습니다. 현재 아이의 친모인 한서연 씨, 친부인 김민준 씨, 그리고 친할아버지인 김덕배 어르신까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요. 내 손자를 돌볼 권리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저 애는 손주를 시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장부나 만들고 돈은 혼자 다 쥐고 있어. 저런 애는 엄마 자격이 없어. 수정 언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현행법상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합법적인 주 양육자는 친모입니다. 위임장도 없이 유치원에 찾아가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흠칫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의 방문 권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조종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할 권리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학비 납부 내역, 건강관리 기록 등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길러왔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는데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덕배 어르신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릇된 일을 벌인다면 내가 직접 관공서에 탄원서를 낼 거요. 내 손주고 내 자식이요. 내가 더 잘 아오. 혈연을 핑계로 아이를 증오 속에서 살게 하지 마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정 언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 규정과 아이 부모의 직접적인 확인에 근거하여 박선자 여사님의 후견 권리 요청은 기각됨을 선언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는 모든 개입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으며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그 결과를 알게 될 거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일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정으로 가족의 편에 선 남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법과 진실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단 한 번도 항복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민센터에서의 대질 신문 이후 저는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곁에 서 있는 민준 씨와 시아버님 두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대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선 사람이 큰형님, 지은 씨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 형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서연 씨, 시간 괜찮아요?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지은 형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리했고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던 가족회의에서 저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지은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 형님은 먼저 와서 음료까지 주문해 두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요즘 많이 야위었네요.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확인서에 서명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정말로 형님이 서명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연 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셔서 맏며느리로서 한마디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우시면서 준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는 모든 걸 잃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중간에 끼어서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서연 씨도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어머님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날수록 더 무리한 일을 벌이시는 거고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중간에 선 사람이 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칼을 쥔 사람이 되기로 하셨나요?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고해 주려고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아버님 재산에 대한 법원 감독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김덕배 어르신이 서연 씨한테 양도한 그 땅이요. 며느리는 가족의 동의 없이 시아버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김덕배 어르신이 서류에 서명할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만들고 집안의 어른이신 둘째 큰아버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에요. 목표는 서연 씨 명의로 된 등기부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법을 이용할 거예요. 도리로 저 며느리를 꺾지 못하면 법리로 꺾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 형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박 여사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둘째 큰아버님, 아주버님 모두 그분 편으로 넘어갔어요. 김덕배 어르신은 이제 쇠약해지셔서 오래 버티지 못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형님. 그녀가 일어나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며느리예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는 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등기부 원본을 꺼내보았습니다. 글씨는 선명했고 붉은 인장은 뚜렷했으며 김덕배 어르신의 서명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은 형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주장할 거야. 저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면 길고 지치는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정과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열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이자 현재 민사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나 급하게 너 좀 만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영이의 법률사무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권을 신청했던 일부터 등기부를 무효화하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영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사무능력을 문제 삼는다고? 이건 어려운 싸움이지만 만약 그들이 김덕배 어르신의 정신 감정서나 병력 같은 증거를 확보한다면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아직 멀쩡하셔. 대화도 잘하시고 혼자 걸어다니시고 아무런 증상도 없으신데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네가 먼저 김덕배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공증을 다시 받아. 완전히 정신이 맑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고 증인과 녹음 자료도 확보해. 그리고 조건 없는 증여 의사를 담은 서면을 추가로 작성하는 거야. 더 철저할수록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날 저녁 저는 김덕배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을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곤란하게 할 일을 꾸미고 계세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땅을 넘겨주실 때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다고 주장하려 하세요. 김덕배 어르신은 흠칫 놀라시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젊은 애들보다 더 지독하구나. 그는 제 손을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서명하마.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누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버님. 시아버님의 땅 소유권을 무효화하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새로운 음모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변호사 은영이의 도움으로 저는 즉시 모든 양도 서류를 다시 공증받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의 육성 증언 녹음과 비디오, 그리고 땅 증여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였으며 누구의 강요도 없이 완전한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확인서까지 추가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김덕배 어르신을 모시고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직접 단추를 잠그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아온 한 남자가 이제 얽히고 설킨 덩굴을 벗어던진 고목처럼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네가 당당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서명, 공증, 녹화. 모든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은영이는 의료 관계자를 추가로 초빙해 김덕배 어르신이 완전히 정신이 맑고 반응이 빠르며 날짜를 명확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아들을 재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역 병원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맞으시죠? 응급실 당직 의사입니다. 시아버님이신 김덕배 어르신께서 지금 급성 심부전 합병증으로 심장내과에서 응급치료 중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이요?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위험한가요, 선생님? 지금 맥박과 혈압을 안정시키려 노력 중이지만 보호자분께서 즉시 오셔서 치료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급히 민준 씨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온몸을 떨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제 곁에 앉아 차를 마시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저를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덕배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심박 측정기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으며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아직 제가 이기는 거 못 보셨잖아요.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아주버님이 뒤따라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또 먼저 왔구나.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돌리며 채닥지 못한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 모시고 공증사무소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괜찮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 지병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달려들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네가 아버님을 압박한 거야. 네가 아버님을 화병나게 만든 거라고. 저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버님이 끼어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서연이 탓만 하세요. 그녀가 휙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저 애 편드는 거냐. 저 애가 온 가족을 속이고 땅을 가로채고 이제는 아버님까지 해치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아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아프시길 바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억울한 누명을 쓸까봐 아버님을 모시고 서명하러 간 거예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이라고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돋기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부 내 자신을 위해서잖아. 너는 땅 주인이 되고 싶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제 김덕배 씨가 쓰러졌으니 속이 시원하냐? 저는 울부짖으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주인이 되고 싶었다면 진작에 이 집을 나갔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올바르게 살면서 단지 설 자리를 하나 원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걸 죄악으로 여기셨잖아요. 모니터에 심박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보호자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고 심리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병실로 달려가 아버님 곁에 앉아 다시 한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만약 이 일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힘드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러운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다 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 씨가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겉으로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그녀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덕배 어르신은 모든 진실에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그녀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죽을 끓이고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매일 아침 들르셨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저와는 아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재산 공증을 다시 받은 이후로 그녀가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고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었으며 이제는 가장 큰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점심 병실에는 저와 김덕배 어르신 단둘만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가까이 오라는 희미한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그는 고개를 젓고 긴 숨을 내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기묘하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왜 내가 유독 너를 선택해서 그 땅을 줬는지 궁금한 적 없었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제가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내가 네 어머니, 네 친정어머니께 30년 전에 갚지 못한 은혜의 빚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도로건설 현장의 기술자였다. 강원도로 출장을 갔다가 우리 팀이 산사태로 길이 막혀 고립됐었지. 그 시절에는 통신도 발달하지 않아서 모두가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네 어머니가 근처 보건소의 간호사였는데 사흘 동안 우리 팀 20명 넘는 사람들의 밥과 약을 챙겨주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지.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 내가 고열로 정신을 잃었는데 네 어머니가 자기 외투를 벗어 나를 덮어주고 약을 구해오려고 10km를 걸어서 달려갔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길이 뚫리고 우리 팀은 철수해야 했지. 나는 네 어머니 주소를 물어볼 경황도 없이 그저 이름이 정숙이라는 것만 기억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 후 민준이가 너를 데리고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내 집 제사상에 놓인 내 어머니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옛날의 은인이 내 아들의 장모님이 될 줄이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내가 개인적인 은혜 때문에 너를 편애한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그날 이후로 너를 계속 지켜봤고 살면 살수록 네가 네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다는 걸 알았다. 조용하고 자랑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모습 말이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견디는 걸 보면서 내 은인의 딸이 바로 내 집에서 고통받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그런 일을.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네게 빚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턱에 굳어서 있었고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 부부, 민준 씨,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덕배 어르신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그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너머에서 방금 밝혀진 진실이 모든 은밀한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죽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아버님은 박 여사님과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은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으며 눈빛은 멍했습니다. 그녀는 욕을 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 이어진 느리고 무거운 숙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녀가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침내 올바름이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하지도 화를 내지도 예전처럼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고 무언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담은 듯한 먼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아버님 김덕배 어르신은 입원 치료 후 점차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걷는 것이 편치는 않으셨지만 정신은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그는 매일 저와 대화하며 제 일과 준우에 대해 물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 했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가족 전쟁에서 막 승리한 줄 알았던 저는 가장 큰 전투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 남편 민준 씨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 초저녁 저는 회사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민준 씨가 책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낯선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기계가 5학번 동기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이틀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보낸 사람은 최기철이라는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술자리가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 남편 민준 씨가 낯선 여자와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채 민준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가까웠고 그 눈빛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달린 그룹의 다른 멤버가 쓴 댓글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짜 실습 때부터 불꽃 튀더니 지금도 신혼부부 같네. 완전 부럽다. 신혼부부. 저는 전체 채팅 기록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몇 줄을 훑어보니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수진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수진이 몸매 여전하네. 어이, 김민준. 요즘도 수진이랑 강릉 놀러 가냐? 저번에 호텔 잡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완전 깨졌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침대로 다가가 민준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물어볼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아직 새벽인데. 저는 침대 위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수진이 누구예요? 그는 휴대폰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휴대폰 처음 봤어요. 그리고 6년 내내 당신을 믿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기에 충분한 걸 봤고요. 그가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맹세코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야. 친구들이 장난으로 엮는 거라고. 옛날 친구가 엮는다고요? 그럼 호텔 예약, 신혼부부, 와이프 전화 때문에 깨졌다는 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안아 달래며 비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와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옛날이야. 예전에 수진이랑 잠시 만났었어. 당신이 준우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는 당신만 탓하고 나는 너무 괴로워서 도망칠 곳을 찾았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산후출혈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 여자랑 도망쳤다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 밤에 돌아왔잖아. 잊었어? 나 분명히 돌아왔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돌아왔죠? 5분 있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사라졌잖아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아기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 집에 들어왔고 나는 수많은 모욕을 견뎠어요. 나는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 어머니와 당신 온 가족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배신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니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을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그냥 약했을 뿐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준우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해요. 당신이 잘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요. 당신의 가족을 택할 건지 아니면 저 단톡방의 신혼부부를 택할 건지.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6년간의 맹목적인 믿음에서 막 깨어난 제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6년간 공들여 가꾼 집을 제 인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남자를 떠났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침묵의 공허함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즉 깨달음 때문에 뛰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후 저는 밤새 아들을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곁에 앉아 묻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처럼 가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 분노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행복이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흘 후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을 못 자 움푹 팬 눈으로 저희 엄마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안에서는 아들이 외할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줘.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랑 연락 끊었어. 모든 단톡방, 모든 연락처 다 지웠어. 아버지께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고 만약 나 때문에 당신을 잃으면 그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거라고만 하셨어.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시어머니를 견디고 당신의 침묵을 견디고 심지어 배신까지 견디면서도 곁에 남는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가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쌓을 수 없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야.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어. 단지 나처럼 강한 여자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 때문에요. 일주일 후 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소송이나 재산 분할 없이 조용히 헤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주신 땅과 아들의 양육권만은 지켰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뜻밖에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처음 시어머니가 된 날부터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내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그녀가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손주 만나게 해다오. 가끔씩이라도.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제가 손주 만나는 걸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여인의 눈에서 무거운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2달 후 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편할 만큼 가깝고 제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될 만큼 과거와는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재무 컨설팅 사무실을 열고 제 사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저를 관리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고개 숙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쑥쑥 자랐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는 한 달에 2번씩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들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돼서 아무도 엄마를 지켜줄 필요 없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아들 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민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준우를 만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온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부부 사이의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풍파를 함께 겪고 헤어짐 또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두 어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지내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가 멀리서 뛰어노는 아들을 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괜찮아. 단지 가끔 후회돼. 한때 내 집안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던 강한 아내를 내 손으로 놓쳐버린 게.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 자신을 이기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기로 선택했을 때 저는 진정한 행복이 한 남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